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간밤 미국 CPI에서 관세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확인하자 국내 증시도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합니다. 코스피가 0.68% 약세로 3,19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 0.5% 가까이 내려갑니다. 808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229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2,467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사자세입니다. 개인 홀로 4,71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 144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18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시총 5위단 내에서는 삼성전자만 상승합니다. 0.47% 오름세 이어가면서 거래가 64,000원. 반면 SK하이닉스는 1.59%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효과를 받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거래가 29만 4천원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26% 약세로 31만 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가까이 하락합니다. 또 KB금융 오늘 3.76%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1만 5,1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와 네이버 외 나머지 종목들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57% 강세고요. 반면 현대차가 0.95%, 1%가량 내리면서 20만 9천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1.68% 낙폭 기록합니다. 1.53% 내리면서 거래가 6만 4,300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0.59% 약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84만 6천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0.2%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25만 원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여기서는 1위부터 5위까지 전 종목이 약세입니다. 특히 헬스케어 대표주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옅어지자 바로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1%가량 하락하면서 거래가 46만 4,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1.29% 약세로 10만 3,650원. HLB가 2.1%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5만 1,100원입니다. 에코프로도 1.2% 약세입니다. 4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까지 0.25%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펩트론만 10위권에서 유일하게 상승합니다. 0.21% 오름세로 거래가 23만 5,500원이고요. 반면 레인보 로보틱스가 0.73% 약세, 리가켄바이오가 2.2% 내려갑니다. 거래가는 13만 3,500원입니다. 그밖에 휴젤이 0.2%, 리노공업도 0.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일단 강관업체입니다. 오늘 하이스틸이 강관업체 관련주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틸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강벽 사각 파이프 구조관에 대한 덤핑 제로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관세 리스크를 비껴가면서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에 하이스틸이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5,100원대고요. 동양철관 6.78% 강세로 1,810원, 이램도 1.1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애플이 히토류 공급망 자립을 위해 미국 MP 머티리얼스와 7천억 원 규모의 전략적 제휴를 단행했다는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MP 머티리얼스 급등한 바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히토류 관련주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성한 머티리얼스가 15.6% 급등세, 노바텍도 12%가량 상승합니다. 거래가 2만 950원이고요. 현대 B&G 스틸이 2.43% 오름세로 거래가 13,0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 1,385원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9시 31분 기준으로는 1,387원대에서 움직임 보여줬고요. 현재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1,380원 40전에 거래됩니다. 지수 보시죠. 코스피가 0.7% 약세로 3,192포인트, 코스닥은 0.42% 하락하며 80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종목별 변화에 주목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초반 장 분위기는 다 파란불입니다. 그러네요. 일단 간밤 아무래도 물가 지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는 포지티브했고 CPI는 부합했지만은 속 내용을 보면은 금리 인하는 금방 안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양면성으로 다르게 보였죠. 나우하고 S&P는 약간 빠졌고 반도체 중심으로만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도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보지만은 우리는 어저께 막판에 그 엔비디아 효과를 미리 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CPI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약간 늦춰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 거 그거 네. 네거티브한 걸 먼저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장 초반에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역대 최고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1년에 기록했던 제 기억으로 3,429포인트. 그 정도인 건데 네. 계속 지금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고 보신다면 역사상 최고점 돌파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때랑 지금하고 다른 거는 여전히 금리예요. 그 당시는 초저금리였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0.5%였어요. 네. 지금은 내린다 하지만 아직 안 내렸고요. 4.2%, 4.25%입니다. 두 번 내려도 4% 이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저금리하고 아직은 금리가 높다는 거하고 분명히 대별이 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상황이 녹록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300, 15, 20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노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기대했냐? 상법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예외주의 상법 기대를 만약에 95%, 100% 채우면은 비록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빠르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가면서 이익 전망이 5%, 10% 올라오면은 결국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결국이 급한 마음에 지금 6월, 7월에 많이 올랐는데 7월달 또는 8월달 내에 바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9월, 10월까지 미뤄지느냐 이거는 이제 속도가 다른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빨리 되지 않으면은 2021년도 6월하고 분명히 다른 거는 그때는 초저금리고 지금은 여전히 높은 금리다라는 것을 중간중간에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법 기대감 때문에 미리 오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면은 역대 코스피 최고치는 2021년에 3,316포인트 맞습니다. 6월 달에. 였습니다. 그때는 초저금리였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시기인데 그렇죠. 결국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미국 연준도 속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네. 금리는 내리는 쪽으로 피벗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벗을 우리는 했고 미국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럼 지금의 매수세에다가 금리까지만 환경이 만약에 네네네. 저금리로 낮아진다면 네네. 확 더 상승세가 강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성장주 쪽이 될 수 있겠죠.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되더라도 IT의 AI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굳건하겠습니다만은 힘을 받는 데 있어서는 금리 인하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9월달 금리 인하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제 미스될까봐 그 미스되는 것이 금리 인하가 안 할까봐 그 관세 효과로 인플레가 다시 자극될까봐 그럼 국채 수익률이 높아질까봐 네. 4.4가 4.5 되면은 그럼 PER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주가가 여기서 못 가고 자꾸 경계감이 들어오는 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데 네. 한국은 상법 기대감 때문에 그거를 이기고 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코스피가 워낙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도 같이 따라가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네네. 좀 떨어지긴 합니다. 800에서. 근데 결국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많이 몸 담고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코스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021년 당시 1000포인트 넘어섰잖아요. 네네네. 그걸 다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금리만 가지고 제가 대별 말씀드렸는데 4년 전하고 다른 거는 초저금리에다가 그 당시는 동학개미 열풍이 엄청났죠. 그랬죠. 네. 미국 주식한다는 사람 별로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으로도 가 있죠. 4월 달에 잠깐 내려갔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그 자산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생각만큼. 그러니까 지금 돈이 나눠졌죠. 네. 그 당시 동학개미 붐이고 지금은 동학개미 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나눠졌다는 것이 어떻게 되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수구 유동성에서 좀 불리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네. 그리고 아마도 그 코스닥이라면은 유동성에 더 민감하고 금리에 더 민감하고 그리고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이게 있는데 시가총액 큰 것이 제약바이오도 있습니다만 2차 전지는 애매하죠.
트레이딩은 애매하죠. 트레이딩은 네. 뭐 셀같이 큰데 LG엔솔이나 삼성 SD하고 달리 셀 말고 나머지 부품업체들은 조금 애매하다는 의견이 조금 아직까지는 팽배하거든요. 두 번째 소부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르더라도 반드시 동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엄청 벌어갖고 뭐 공급을 엄청나게 초과시킬 정도로 투자를 하는 그런 패턴은 아니거든요. HBM 말고는. 네. 그러니까 그 3년 전하고 4년 전하고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민감성과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앞쪽에서 투자, 2차 전지의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 등 때문에 탄력이 옛날만큼 그렇게 세진 않다. 제약바이오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격차는 계속 네네. 너무 벌어지면 다시 메이크업을 캐치업을 할 텐데 네. 생각해 보세요. 그 만약에 한국이 한국만의 유니크화 가능은 뭐라 그랬죠? 상법 때문에 간다 그러면은 네. 거래가 늘겠죠. 거래가 늘면 증권주가 갈 것이고, 그렇죠? 금리 인하되면은 뭐 은행 증권주 더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뭐 SK 하이닉스고 뭐 두산이고 뭐 HD 현대일렉트릭이고 이게 계속 가면은 그러면 지주사가 계속 갈 수 있겠죠. 네. 그게 다 어디 있어요? 코스피에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게 먼저 간 겁니다. 물론 오늘은 금리 인하를 안 한다. 뭐 저기 상법의 개정에서 무슨 배임죄를 뭐 없앤다. 그래서 뭐 그걸 또 안 좋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좀만 이상한 얘기가 나와도 이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한국만의 유니크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금 이제 상법 개정 후속 조치들이 지금 추진되는 거는 예를 들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 이번 세법 개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거기다 자사주 소각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금 넣냐 안 넣냐 이제 그것까지도 염두에 둔다면 그게 이제 그것이 임팩트가 상당히 있겠습니까? 이 후속 조치들은. 맞습니다. 소각이 이슈인데요. 명분화하는 거는 명분한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근데 이제 그러려고 하죠. 예. 물론 찬반은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는 그렇게 하는 게 거의 확실하게 보이긴 하는데 신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소각을 의무한다. 뭐 이러는 거는 뭐 거의 그거 안 되면 아마 주식시장은 아마 폭락을 할 겁니다. 아, 그 정도까지 임팩트. 그럼요, 당연하죠. 그거 있을 믿음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갖고 있는 기존 주식, 자사주. 자사주를 어떻게 네. 할 것이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종목 단으로 가보죠. 밤사이 이제 미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상당히 좋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유가 네. 분명했죠. 그렇죠. 중국에 대한 H20 칩 수출 재개 기대감이었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생각에는 당연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같이 이제 영향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움직임은 좀 다릅니다. 네. 왜 그런 거? 전자는 삼성전자는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는 좀 빠지네요. 네. 그거는 H20만 갖고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오늘 말고요. 어저께 아침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 가다가 보합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말씀은 그거는 많이 빠진 이유는 마이크론이 4%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도 반등할 때 시원치 않았어요. 네. 그 지금 H20 말고 다른 이슈가 약간 그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이슈 하시면? 반도체 공급 초과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일부 증권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공급 과잉에 대한 예, 얘기가. 그 전반적인 건 아니고 HBM에 대해서.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공급 초과는 뭐죠?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요가 줄 것 같지는 않죠. AI 날씨니까. 그럼 공급 초과는 뭐죠? 공급이 는다는 건데 네. 하이닉스가 뭐 엄청나게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뭐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공급을 많이 늘려서 언젠가는 오버서플라이 그 언젠가가 1년 뒤가 아니고 뭐 한 6개월, 9개월 뒤에 있을 때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경계감 때문에 마이크론이 어저께 많이 빠졌고 오늘도 별로 안 올라서 어저께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 됐다가 그나마 보합으로 갔던 거죠. 마이너스 3% 갔다가 보합으로 올라온 거는 H20 겁니다. 네. 마이너스 33% 빠진 거는 그 컨선입니다. 그 삼성전자는 왜 올라느냐? 삼성전자는 한 가지 오해가 있고 긍정적인 오해가 있고 한 가지는 이제는 그건데요. 한 가지 아까 오버서플라이를 야기시키는 게 만약 하이닉스 삼성전자라면은 삼성전자는 잘 되니까 오버서플라이 야기시킬 정도로 갑자기 물량을 늘린다는 그런 개념을 해석을 하면은 삼성전자는 기대해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HBM3나 4가 아직도 콜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버서플라이? 근데 그것이 삼성이 잘 돼서 오버서플라이야? 그럼 하이닉스만 팔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H20가 나오면서 헷갈리기 시작했죠. 네. H20가 나오면 뭐죠? 거기에 수혜지는 삼성이 아닙니다. 하이닉스입니다. 그거는 H20에 들어가는 HBM은 삼성 게 아니고 하이닉스만 콜됐습니다.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콜됐는데 마이크론이 수율이 안 나와서 하이닉스만 들어가기로 연초부터 돼 있었어요. 예.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헷갈렸어요. 예. 네. 삼성전자가 HBM3E가 아니고 HBM3는 콜이 닿거든요. 네. HBM3는 3E의 그전 버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데 그건 확정된 게 없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3E가 콜이 됐다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랑 같이 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그렇게 할까요? 그 조그마한 거 자기네 입장에서 핵심이 아닌데 원래 하이닉스 주기로 했던 걸 하이닉스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삼성전자는 오해고요. 삼성전자는 하지만은 뭐죠? 콜만 나면은 공급 초과를 야기시키든 뭐하든 간에 이제 삼성 하이닉스의 도미넌스를 삼성전자가 뒤엎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투자가들이. 주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사는 거는 홈런을 기대하는 거고요. 하이닉스에 대한 거는 예전에 홈런을 쳤고 네. 이제는 단타, 안타수를 늘리는 거니까 한 방을 크게 먹겠다는 분은 삼성전자를 지금 사실 수 있는 거고 예.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실현할 수 있는 태세를 갖고 있는데 노이즈가 생긴다 보니까 그 노이즈가 정상인지 맞는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한 3개월, 6개월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달리 보이는 거다. 이게 H20만 가지고 얘기된 게 아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지금 주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HBM에 대한 엔비디아 콜테스트에 이제 통과하는 여부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지켜보셔야 될 이슈는 삼성그룹에 대한 사법 리스크, 정확히 얘기하면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거기에다가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이제 서서히 부상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내일 나옵니다. 부당합병에 대한 그러게요. 최종심. 4전만인가요? 이게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또 많이 요동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데 삼성전자의 그것 때문에 요동친다면 저는 팔아야 된다고 보고요.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거. 물산이라든지. 물산, 네, 네. 맞습니다. 지주사 그런 역할을 쪽에 하는.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겠죠. 강도로 봤을 때는 만약 이게 이제 무죄로 판결돼서 삼성그룹 입장에서 또는 삼성그룹이나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기를 바라시잖아요. 그게 정당한지 는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주가적으로는 좋은 건 분명합니다. 근데 삼성 물산이라든지 그 삼성생명 그거는 전체적으로 아직은 밸류가 좀 낮다고 평가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모멘텀적으로 이런 게 추가되면은 물론 주가가 이거를 어느 정도 반영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보너스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내일 최종심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주가 일단 성장주 쪽에서 기술주 쪽에서는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수혜를 이제 어디가 더 예, 확대돼서 봤냐? 아까 네. 이제 소부장이 같이 안 갈 가능성도 있다고 네네. 하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소부장이 보통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3년 전, 5년 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된다는 거,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 투자를 많이 하면 그게 뭐 장비 중에서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소재 업체는 생산의 가동률 넓이냐 순서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 같은 궤를 따로 가는 게 네. 노멀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HBM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HBM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곳이 잘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또 경쟁이 붙었잖아요. 한미반도체하고 하나 비전이 경쟁이 붙어서 네. 나눠 먹게 되고 엊그저께는 뭐 LG전자가 뭐 네, 개발해갖고 본더 제품을 3년 뒤에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빠져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노이즈가 끌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기술력으로 고객을 다변화할 수 있는 거 그런 업체들이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입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관계없이 단기 실적에 관계없이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어저께 자사주 매각한다는데 그것도 이기고 오늘도 아까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자사주 매각을 포트가 오히려 다변화돼 있나 보죠? 이오테크닉스. 일단 고객이 삼성하고 TSMC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기술력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넘버가 바로 안 나와서 밸류가 안 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믿음감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 아니면 파크 시스템처럼 예 맞습니다. 제품이 다양화되고 용초가 늘어나는 거 이거는 PER이 30배라도 올라가거든요. 둘 다 밸류에이션 비싸요. 이런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애매한 종목들은 안 가고요. 다만 어저께 많이 갔던 거는 소부장 중에서 장비는 아니고 뭐 소캠이다. 무슨 PCB 관련되는 것부터. PCB 관련되는 거는 순수하게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심텍 같은 건 소캠. 그래서 오른 게 있어요. 이것도 이수페타스 싸지 않죠. PER 20배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심텍 같은 거는 올해까지 상반기까지 적자거든요. 1분기까지. 그러니까 밸류가 안 나오는데 미래의 성장을 보고 그 자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AI의 직접적인 수혜, 소캠이라든지 뭐 구글의 뭐 PCB 들어가는 거, 멀티 그런 거는 이수페타시스 심텍은 다른 애니멀이고 이수페타시스는 이오테크니스는 완전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HBM 수혜인 한미반도체가 경쟁의 노이즈로 내려가는 상태에서 중가 내지는 그 정도의 레벨의 소부장이 올라가는 거라서 상당히 체리 피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아마 잘 아신 분, 공부를 하신 분이 많이 내려갔을 때 주워 담을 수 있는 거고 지금이 이스페타시스하고 이오테크닉스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건드리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뭐 아직은 좀 더 특히 이수는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장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유는 관세, 밤사이 또 이제 관세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또 나왔어요. 네네. 의약품은 이달 말, 네네. 반도체도 곧 발표한다. 네네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속속 협상이 타결되는 국가들도 네네. 나오고 있죠. 인도네시아. 관세 이슈가 업앤다운이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증시에서는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타코죠. 타코입니까? 네, 타코입니다. 네. 뭐 인도네시아도 32%, 19% 낮췄잖아요. 네.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한다 했죠. 말을 안 들으니까 100%. 평화 협정 안 하니까 네. 100%인지 50%인지. 근데 언제 한다 그랬죠? 50일 이내에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한다고 그랬죠. 방점은 50일 이후고 지금이 아닙니다. 그 러시아 주가는 그날 2.5% 올랐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느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H20 어저께 딜 나왔을 때도 H20가 엔비디아하고 꽁짝꽁짝 머스크 뭐 누구지? 젠슨왕하고 저기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아서 단순히 이게 아니죠. H20를 줘야지. H20를 중국에 줘야지 중국으로부터 히토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게 딜이거든요. 네. 그 히토리를 받고 H20 준다는 건 뭐죠? 중국과의 관계도 극단을 치닫지 않겠다는 의중을 시그널을 보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인 상호 관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전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5%가 뭐 15% 이렇게 될 가능성은 쉽지 않고요. 우리가 뭐 저기 뭐 비프 소고기도 오픈해야 되고 뭐 네. 디지털 로드그로 디지털 법에 대해서도 완화시켜줘야 되고 많죠. 해줄게 자동차 마켓도 오픈해야 되고 네. 그게 미국에 얼마나 어필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상호관세 자체는 이슈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품목 관세는 아직 와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8월 1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두고 네.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미국 주식 비중을 네. 늘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미국 주식이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오늘도 CPI 넘버가 좀 희망컨대 확실히 내려가지 않고 조금 좀 올랐죠. 예, 2.7. 예, 전월보다 당연히 오르는 겁니다. 네. 유가가 올랐는데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예상보다는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패닉 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경계감을 한번 하고 금리 인하가 그렇게 빨리 안 될 수도 있어요라는 리마인드 시켜줬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네. 10년물 국채가 다시 4.5 가까이 갔거든요. 4.5 기준이면은 역순에서 네. 이유하면은 그 AI가 있더라도 지금 6,300 근처가 적정합니다. 업사이드 없어요. 그러니까 4.5가 4.2 그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죠? 오늘도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 저기 뭐 잘 통과가 안 돼서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단기 국채에 대해서 안정화 되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명목적인 금리 인하가 됐던 아니면 그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됐던 뭐가 됐던 그 내려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4.2 정도 내려가면 저절로 6,700, 800이 나옵니다. 6,700, 800이면 한 4, 5, 6% 남는 거죠. 내년도 이익까지 끌어당길 정도로 AI가 파워 있게 가고 이익의 전망을 확 던져지면은 그때 7,000이에요. 지금 7,000까지 부르긴 쉽지가 않죠. 네. 그러면 한 6, 7%니까 6, 7%를 미국에서 먹을지 대한민국에서 먹을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애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애플이 주가가 신통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꽤 신통치 않아요. 그리고 뭐 개발자 회의 같은 거 할 때마다 사실 옛날에는 주목도도 굉장히 높았고 네, 네. 뭐 하나씩 내놓으면 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했는데 그런 혁신 존재감이 네, 네. 어깨 많이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애플 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핵심 변수가 몇 가지 있는데요. 말씀드릴게요. 핵심 변수는 관세죠. 애플은 아이폰은 중국에서 만드는데 그렇죠. 중국 관세. 이제 중국 상호 관세 말고도 이 휴대폰 반도체 관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라도 이제 많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하면 안 좋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뒤처진 AI 경제. 근데 인재를 자꾸 뺏기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AI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픈 AI하고 메타하고 싸우는 틈에 그나마 있는 거 AI 있는 사람을 또 뺏기고 나가고 뭐 이런 난리를 보고 있으니까 AI 전쟁의 전격적인 보강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네. 번째는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 같은 경우 새로운 신제품 나오는데 걔네들의 제품이 지금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것이 단기가 한 주, 두 주가 아니고 한 달, 두 달 또는 이번 연말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변수에 자신이 없으면 파시는 게 맞습니다. 단기 투자가 하면 어보이드, 피하는 게 맞고요.
궁극적인 이 회사의 그 운명은 아마 10월 달에 발표되는 10월 말. 이번 달이 아니고 10월 말 정도의 실적 발표와 내년도 가이던스를 줄 때쯤까지는 투자가들이 그 팬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내심의 한계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걸 염두에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 관점에 혹시 투자라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인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협상 시한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농산물 개방 같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는 농산물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개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농산물 개방은 농민들의 반발과 국민 정서 같은 예민한 문제이죠. 외교가 냉혹한 현실인 것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참 어려운 함수를 풀어내야 합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GSNJ 인스티튜트의 서진교 원장 나오셨고요. 또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김태황 교수, 포스코 경영연구소 오성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용어만 토크쇼 직설은 SBS BD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세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시한은 8월 1일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게 농산물 추가 수입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협상이 녹록지 않음을 여러 측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쭙고 싶은 건 지금 협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과정 잘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반적으로 뭐 아직까지 협상은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네. 통상 이제 무역 협상이라는 것이 협상 시한에 마지막 임박해서 보통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타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전까지는 상대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보고 과연 어느 정도면 과연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계속 이제 그 공식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충 합의 정도의 모양이나 내용 수준이 결정된다면은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갖고 와서 국내적으로 어떤 정도의 우리가 입장을 가지고 나가면은 뭐 합의를 볼 수 있겠다 내부적으로 그런 그 또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인데
제가 최근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농산물도 이제 추가 개방 네.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지금 최종 입장 정립을 하는 그런 단계로 추측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러면 요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의 최종 입장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타결을 갖다 시도하는 그런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농산물이 민감한 사안이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미 FTA 협상할 때도 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과 뭐 당시 이제 미국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도 조성이 됐었는데 이걸 이제 또 여한국 본부장이 일부러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농산물 개방 카드까지 염두에 뒀다는 건 협상이 쉽지 않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 예, 본부장께서 전략적 판단이라는 용어를 쓴 자체가 현재 협상 과정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좀 갭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자체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열어줄 수 있는, 양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관세에 대해서는 없고요. 그러면 비관세 조치,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농축산물 시장과 관련되는 건데요. 이걸 보면 전략적 판단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로서는 당연히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양보해 줄 수 없다라는 측면이지만 이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타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즉 최악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심이 배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미국은 사실 농산물과 축산물에서 세계 수출의 1, 2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과 축산물이 수출에 굉장히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핵심이 되는 쌀과 또 소고기 수입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 협상과 또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그런 논의가 상당히 좀 진전이 되었어야 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 그 발언도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최상의 카드도 최악의 카드도 둘 다 지금 고려를 해야 된다. 되게 협상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많이 반영된 협상에서는 사실 쉬울 수가 없죠. 특히나 이제 국가 간 협상이라는 게 워낙 난항을 많이 겪는 건데 한미 협상은 늘 그래 왔었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찌르는 듯 하는 스타일 를 감안할 때 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미 예견될 수 있었다는 그 두 분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축산물 같은 경우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충분히 국내에서도 먼저 이 여론을 수렴해가면서 공청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하면서 대비해 왔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여러 문제로 내부적인 시간도 별로 없었고 이제 협상 자체가 이제 보름밖에 안 남은 시간이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최상과 최악의 경우 뭐 최상이라고 하면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세부 논의를 뭐 이어간다거나 네. 이런 상황부터 해서 아니면 이제 부분적으로 협상 타결 가능한 분야를 먼저 협상을 하고 나머지를 이어간다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악의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일부 산업에는 8월 1일부터 이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걸 맞이하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1일 시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못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협상이 열려 있다. 이건 또 이제 협상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는 타코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럼 8월 1일 원장님, 8월 1일 지나면 혹시 협상이 잘 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협상 시간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태 보였던 패턴은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8월 1일 근데 저는 큰 시각에서 보면 이제 국가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다 생각하는데 웬만하면은 저는 이번에는 8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타겟으로 하는 국가들 아마 그 전 타겟으로 하는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조금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들 그렇다고 해서 이제 EU나 중국 같이 덩치가 큰 국가들과는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국가들을 향해서는
8월 1일 시한을 딱 못 뽑고 협상이 거의 타결에 가서 거의 타결됐다고 하면은 뭐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뭐 협상이 늘려주는 협상 시한을 연장해주는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8월 1일 어떤 특정 타겟으로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8월 1일 발효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효를 시켜야 협상이 더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높은 관세를 막게 되니까 협상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또 합의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미국의 요구를 갖다 더 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타겟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8월 1일 발효를 좀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 제 생각입니다. 예. 관세 서한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동맹국들한테 더 냉정하게 관세라든지 여러 기타 측면에서 요구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비슷한 처지라고 본다면 8월 1일 지나서 협상 타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예고한 25% 관세가 부과가 됐어요. 그래도 아까 이제 오영원님은 뭐 협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약간 신의의 문제에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의 기분과 날씨는 변동적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협상이 타결된 국가가 제가 알기로는 3개 국가에 불과 중국까지 포함하면 4개 국가인데 그 타결된 내용 자체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냥 프레임워크 정도입니다. 8월 1일까지 지금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보름 동안에 그 관세 협상이 다 마무리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물리적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전반적으로 다 또다시 유예를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그 가능성이 낮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보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네. 그러면은 주요 국가들 간의 그런 협상의 원칙을 확인하고 방향을 확인하고 이후에 후속 협상이 실무적으로 진행되도록 물꼬를 열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주요 적보다 친구가 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친구들하고 이제까지 무역을 많이 해왔어요. 예. 그 친구들에게서 무역 적자가 심화됐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면서 동맹을 압박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뭐 적을 더 가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협상 그 스케줄도 보면 8월 1일 겨냥해서 주요 원칙, 우리는 특히 한미 FTA에 근거한 그런 원칙을 확인을 하고 또 상호 관세, 품목 관세의 어떤 그 기준치를 조정하는 타결의 접점을 찾고 이후에 세부적인 상호 관세라면 모든 품목에 대해서 10% 만약 10%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 유지하는 그 10%를 보고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네. 거기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어떤 품목들은 좀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 가정입니다만 위원님 8월 1일부로 만약 협상 타결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어요. 부과하고 이제 협상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부과받은 상태로 협상을 계속 하는 건 하는 건데 우리도 같이 맞보복 관세를 부과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 그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어떤 진전이 없고 오히려 갈등만 커진다고 하면 8월 1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미리 예고한 대로 부과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처음에 이제 이 상호관세라는 게 이제 4월에 발표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8월 1일까지 유예하면서 네. 행정명령 안에는 각국에 얼마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 구체적 수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조차도 그 기간 동안 양국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즉 그 협의에는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져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네. 그걸 통해서 타결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은 우리가 이제 그 8월 1일을 대비해서 물건들을 미리 많이 선적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산업계 피해도 그 어느 일정 시간 부분은 감내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생존 기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동맹들에게 이렇게 그 가혹하게 친구가 더 나쁘다라는 식의 이제 우리가 일반 사회란 막말 같은 얘기인데 하느냐를 보면 역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거 이건 오래된 얘기인데요. 우방이 특히 이제 거의 1980년대부터 사우디, 일본 이런 부유한
우방 국가들이 미국을 동맹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도둑질해왔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유해진 이 나라들이 어려워진 미국을 위해서 어렵다는 말은 이제 제조업이 붕괴됐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는 이런 미국을 이제 우방국들도 협조해라라는 네.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동맹이라고 하면 양국이 모두 그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트럼프 그건 본인 생각이죠.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본인 생각을 저희가 바꾸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영국처럼 처음에 프레임워크에 합의를 했잖아요, 영국이랑은. 그다음에 실제 사이닝을 한 건 나중에 더 기술적 협상을 한 다음에 했다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협상 타결이 완전히 가능할까? 그럼 먼저 프레임워크,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래서 8월 1일 넘기더라도 그 이후에 실무적인 후속 협상을 통해서 양국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게 현실적인 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렇죠. 보통 이제 대부분의 뭐 협상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원칙,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까지 관세율은 어떻게 한다, 어느 부분은 뭐 어떤 산업 부분은 어떻게 한다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어떤 뭐 원산지, 그러면 원산지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들은 계속해서 후속 협상을 이어가겠죠. 네. 자, 지금 이제 비관세 분야에 있어서 농산물 시장 개방, 여기에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쌀, 뭐 소고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고기부터 짚어보면 소고기는 지금 우리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소만 들여오고 있는데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도 수입을 해라, 확대를 해라라는 게 이제 미국 측의 요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을 하죠? 그렇게 소고기가 미국의 입장에서 수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1위 국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0개월 미만 소만 하더라도 제가 통계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우육, 부산물이나 가공품을 제외한 네. 순수히 살코기만 보면 2016년에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가운데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게 48% 정도였는데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증가 52%로 증가했고 지난해에 보면 전 세계 수입에서 58%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왔습니다. 호주산보다 월등히 많은 물량을 수입을 해왔었는데요. 미국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우육뿐만 아니라 소고기를 사용을 한 그런 그 육포라든지 또 소시지라든지 이런 가공품들 또 부산물들로 같이 수입을 하라라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미국 공화당이 주로 그 지지층이 있는 아칸소주라든지 아이오와주라든지 네브라스카라든지 이런 그 농산물과 축산물이 나오는 그런 주의 지지층들에 대한 겨냥한 부분도 있고요. 1차 행정부 때도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제일 먼저 취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대두 생산이 많은 지역에 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콩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똑같이 부과를 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미국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이 왜 국제 수역 사무국의 기준에 따르지 않느냐. 다른 나라는 지금 30개월 이상의 소고기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한국만이 고집을 하느냐?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다 수입을 하는데 왜 한국만 빠졌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 국민 정서상 지난번에 2008년도에 그런 소고기 파동이 있었던 광우병 파동도 예, 있었죠. 그걸로 아마 정부로서도 국민들을 설득할 그런 명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마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광우병 파동 때 봤지만 거부감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30개월 미만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합의점을 맞춘 건데 이게 30개월 이상 만약에 소고기를 들여온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이나 그런 인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또 차이인데요. 이제 앵커님 같은 경우는 티본 스테이크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한다기보단 그래도 먹을 때가 있죠. 예, 미국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맞아요. 하나가 이제 티본 스테이크인데 그런 이제 특정 부위들이 그 원령 이제 30개월 이상이 되는 그 금지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 관철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이 큰 대기업 그 농업계라든지
그 소사육업자 이런 분들이 다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니까 이런 것들에 의한 이렇게 확실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중간 선거라든지 이런데 이제 직격 효과를 노리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소고기 원령 제한 자체가 좀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난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사실은 이거를 그 미국이 관철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엔 이제 트럼프 2기 공세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즌 2로서 이 성과를 더 확대하려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의 주요 소비국인데 이런 국가들이 마치 미국의 소고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과학적인데 문제가 네. 있는 것처럼 소비하지 않는 부분을 사실은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국의 소고기가 좋은 그 상품이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비관세 장벽들을 계속 철폐해 나가는 그 단계로서 맨 처음 앞단에 있는 그런 이슈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고기 문제는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네. 좀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미국에서 유통되는 쇠고기가 18개월에서부터 24개월령이에요. 30개월령 넘어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개월 연령 제한을 철폐하려는 것은 사실 미국이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쇠고기를 갖다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여력, 그런 것들을 갖다가 노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오히려 저는 두 가지 가격이 있는데, 일단 미국이 지금 현재 자칫 잘못해서 30개월령 그 연령 제한을 풀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우병 우려 때문에 오히려 수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이런 약 30개월령 그 연령 제한 철폐하는데 굉장히 민감하니까 이걸 네. 이용해 가지고 다른 분야에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협상이 앞으로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태까지 협상 타결 결과를 볼 때 기본 관세 10% 이상을 갖다가 하니까 그 밑으로 떨어뜨리기 굉장히 어렵고, 근데 우리는 한미 FTA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관세 협상 결과는 10%라는 최소한 10% 이상의 관세를 갖다 부과받는 상황이 됐으니까 미국으로서 뭔가 니네도 우리가 요구한 걸 들어주지 않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런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미국이 자기네의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오히려 협상 카드로서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다방면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 정말 실질적으로 미국이 쇠고기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건지 네네.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생각에는 30개월 이상 원령의 소를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산 소고기가 확 더 많이 한국으로 들어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예, 그럴 라는 가능성이 기본 높지 전제를 않습니다. 갖고 계시는 예,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럼 이제 역발상적으로 이런 미국 측의 전략적 카드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가 없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복잡한 설령 문제긴 한데.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시판되는 소고기 국내산도 원령 표기를 안 하거든요. 그럼 미국산 그렇죠. 수입되는 네, 게 네. 30개월 이상의 수입을 해야 된다면 네.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되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30개월 이상이다라고 라벨링을 표시를 명시화해서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못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국민 건강권에 민감한 부분이고 이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다.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30개월 이상의 소고기가 안전하다면 우리 소비자들도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만약 소비가 되지 않으면 자동스럽게 그런 수입이 줄어들겠죠. 네. 참 소고기 하나 이야기하는데 어렵네요. 정말 어렵네요. 쌀도 남았습니다. 쌀 수입도 확대하래요. 지금 일본을 향해서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아주 원색적인 표현까지 뭐 버릇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쌀 수입 왜 쌀 부족하다면 나오네요 화면에. 쌀 필요하다면서 왜 미국 쌀 수입하지 않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완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비슷한 요구를 지금 저희한테도 하고 있는 거죠, 연구원님?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제 아시아의 주요 수출국 한국, 일본 이런
국가들에 대한 부유한 국가들에 대한 생각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오랜 기간 미국이 무역 적자를 감내하면서 번영을 이루었으니 지금 무역 그 구조가 불합리하게 된 부분을 개선해라. 즉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줄이려면 미국에서 생산을 하든지 미국에서 물건을 사오든지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쌀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왜 미국산 쌀을 사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아시아인들이 쌀 소비량이 많은 걸 아는데 이 시장에 미국 쌀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승리 효과도 되는 거죠. 근데 네. 그 결과로서 미국산 쌀이 과연 이제 한국, 일본에서 주식으로 먹는 그 품종과 경쟁력이 더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결과적인 얘기인데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이걸 먼저 이제 관철시키려는 거죠. 근데 앞에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쌀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우리가 민감한 품목을 이미 한미 FTA든 과거 광우병 파동이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이거를 잘못 건드리면 예를 들어 반미 감정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논리를 붙여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도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양가적인 측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미국의 농업과 한국의 주요 산업 전체를 지금 맞교환하듯이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도 안 들어주면서 너희는 미국에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지금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냐 이렇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쌀 부분과 우리 주요 산업 모두가 마치 트레이드오프가 걸려 있는 그런 관계로 이게 형성되는 것은 좋은 협상의 그 진행 방향은 아닌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소고기도 그렇지만 쌀도 단순한 수요 공급의 논리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일본이 쌀 부족하니까 수입 확대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게 자국 식량 안보라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 개방 자체에 대한 농민들의 여론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복합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쌀도 그럼 아까 비슷한 논리로 그런 일종의 카드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쌀 상황은 일본과는 전혀 다르고 네, 물론 반대죠.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쌀이 구조적으로 생산이 소비를 갖다가 능가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지금 쌀이 재고가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좀 심어라 그러면 돈을 준다라는 그런 정책까지 쓰고 있는 마당에 미국으로부터 쌀 수입을 늘린다. 그건 정책적으로도 사실상 저희가 수용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시장 논리로도 맞지 않는. 그렇죠. 예. 공급이 넘쳐나는데. 네.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신 굉장히 쌀에 대해서 뭐 민감하다는 건 뭐 세계적으로 다 알려 있으니까 저는 이것 역시 미국의 어떤 다른 형태의 내부의 어떤 그 카드나 어떤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속내를 좀 정확하게 읽고 어떤 협상의 타결 방향 내지 전략을 갖다가 우리가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약점인 걸 알고선 일부러 더 강하게 푸시를 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렇죠. 협상해내는 것이 또 막판에 가장 아픈 부분을 갖다 찔리면서 그래 그럼 내가 봐줄게 대신 이거 들어줘 하면은 막판 그 협상 타결을 할 때는 그런 역할을 그런 그 카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유효하니까 일반 그 통상이나 무역 협상의 특성을 볼 때는 충분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방어 논리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예, 우리나라의 쌀 시장을 개방, 그러니까 관세화라고 그러죠. 시장을 개방한 것은 2014년입니다. 1995년 WTO가 출범하게 될 때에 쌀 시장 개방을 유예를 시켰어요. 네. 10년간 유예시켰다가 다시 10년을 더 연장을 했다가 14년에 개방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그 아킬레스가 뭐냐면 최소 시장 물량이라고 해서 MMA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40만 8천 톤입니다. 2014년부터 고정되어 있는데요. 40만 8천 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만 부과를 하고 그 이상의 수입이 될 경우에는 500%, 513%일 겁니다. 500% 이상의 관세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난해에 2014년에 1인당 쌀 소비량이 55에서 56kg 정도 됩니다. 네. 그게 10년 전에 보면
10년 2014년에 쌀 시장 개방될 때면 66kg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1인당 10kg 거의 15%가 개인 쌀 소비 1인당 쌀 소비량 줄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무적인 최소 수입 물량이 40만 8천 톤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미국 쌀을 의도적으로 수입할 수는 없는 거죠. 소비자들이 선택할 문제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협상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최소 시장 물량이라고 하는 MMA라고 하는 40만 8천 톤이라는 그거 자체를 사실 허물고 그것에 일정한 긴급 관세라고 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그것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게 된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물론 미국 쌀이 그 자프리카 쌀이라는 그 품종이 일본과 한국이 좋아하는 그 품종입니다. 우리가 안남미라고 하는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태국쌀 이런 걸 우리 잘 안 먹기 때문에 네. 미국 쌀을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미국 쌀에 대해서보다는 국산 쌀에 대해서 선호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그런 쌀을 수입하라라는 압력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기는 그런 최소 시장 물량 조정되어 있는 것을 지난 10년 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이걸 좀 조정을 해서 그 대신에 적절한 농가를 좀 보호하면서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추어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쌀 시장 개방하라는 그 압력 자체를 희석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희가 지금 소고기랑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이제 짚어봤는데 이게 정리하는 질문을 좀 민감하지만 그래도 드릴게요. 지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전략적 카드로서 농산물 개방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입장에서 정리해 보면 상호관세나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이런 구도로 협상을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님부터.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왜 여한구 본부장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을까의 외신 보도를 많이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근데 네. 외신들이 이제 그런 시각을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한국의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거를 흘려서 그 반응을 체크한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앞에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물론 이제 그 쌀 같은 경우에는 농가의 소득, 더 나아가서 농가의 생존도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 정책을 이제 병행해서 써야겠지만 결국 지금 한국의 식량 안보와 경제 안보를 비교해 놓고 본다고 하면 식량 안보의 핵심이라고 하는 쌀의 여력과 산업의 산업 반도체와 철강을 보통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두 쌀 중에 어떤 게 지금 우리한테 가장 생존이 더 중요하게 달려있는 쌀이냐라는 걸 놓고 국민들에게 비교를 해보라고 한다면 이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뭐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이 두 개를 맞바꿀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 협상단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속 조치에 충분히 우리 농가를 보존하고 품종을 개량하고 더 발전시키고 다른 종의 식물을 농산물을 더 개량 발전시키고 한 걸로 우리 한우를 어느 정도 그 한우가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켜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 혹시 뭐 미국에 가서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자포니까 한국 품종으로 만든 쌀 밥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맛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이 우리 입맛엔 더 맞고요. 그래서 시장에 나왔을 때 그 반응도 봐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결론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지금의 협상 과정을 보면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급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그다음에 이게 의제로 나온 것이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좀 더 선택지를 넓혀줘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은 상품무역에 한정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그 공산품의 수출을 갖다가 좀 늘리기 위해서 농업부문을 희색한다는 양자의 서로 대칭적인 모순적이죠. 갈등 구조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우리 서비스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공급망을 감안한 공급망 안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미국과의 협력 이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방산, 군함 건조와 관련해 가지고 협력 이슈도 있고 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사실 패키지 딜을 원하는데
그 국방비 증액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순수 통상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사실 경제 안보까지 감안한 총체적인 국가 전략 틀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나서 우리의 전략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압박하고 또는 미국한테 요구하고 그런 형태의 전 국가적 차원의 조금 더 큰 틀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네. 저희가 어쨌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서 어떻게 들으시는 분은 이제 농산물 시장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관세 양보를 얻어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구도가 짜여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 반발이 당연하다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지금 협상의 과정을 보면 그런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관세 전쟁은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라 미국이 일으킨 거죠. 네. 미국이 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협상단에서 미국이 정말 쌀 시장 개방을 원하는 건가? 소고기 수입을 더 늘리라는 것이 원하는 건가? 그거 파악이 우선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한 진정성이 있다면은 미국이 정말 쌀 시장을 요구를 하고 소고기 30개월 이상을 요구를 한다면은 미국의 요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요구를 넘어서는 아니 그건 안 되고 쌀과 소고기 대신에 이걸 양보를 해줄게라고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 그걸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미국이 원하는 게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뭐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돈으로 때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방위비증액 해가지고 우리 쌀 시장 보호하고 또 소고기 시장 보호를 하고 방위비 증가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거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쌀과 소고기와 또 농축산물 이런 게서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만 양보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 당연히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이고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진작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서부터 국내의 그런 이해관계자들과 좀 대화를 하고 또 설득을 하고 또 뭔가의 그런 대책을 받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런 조선산업이라든지 혹은 방위비라든지 혹은 반도체 생태계라든지 또 산업협력이라든지 포스트 한미 FTA 이를 위해서 경제안보 이슈와 더불어서 중국 제재에 한국과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제시를 미국이 좀 더 솔깃해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무조건 미국이 원하는 거니까 농민들 양보를 하세요. 일방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자칫하면 국내에서 더 큰 그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듭니다. 자, 우리 카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미국 측에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제조업 협력 부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뭐 조선업이 대표적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원하고 있고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도 실제 제조업 협력 르네상스 카드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미국 측에서 상당히 호응을 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거 우리 카드잖아요. 그럼 그걸 제시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미국 측의 양보 이런 것들 끌어내는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가 그 강한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협상력을 발휘해서 무기로가 될 수 있는지 사실 저희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협상단 내부에 굉장히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답답해하는 부분은 관세 같은 경우는 관세가 인하됐다. 기존 관세가 유예됐다 하는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바로바로 나오지만 이런 협상력을 이 카드가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는 최종 협상이 도출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볼 때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한국의 조선과 반도체 협력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그 조선 산업을 오랫동안 퇴보시킨 그 존스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한국과 이 부분에서 협력을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가장 큰 미국의 적인 중국이 지금 글로벌 선박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국의 도움 없이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우리의 협상 카드인 거고요. 우리도 잘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카드를 가지고 미국 제시할 때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지금 현 단계에서
향후 한미 그 관세 관련 협상의 결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어느 것인가를 지금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나 또는 그 철강, 알루미늄 쪽에 우리가 품목별 관세는 어디까지 얻을 수 있을까? 그 외에 상호 관세는 어디까지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기대치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얻을 수 있는 그 수준을 생각해 보고 거기에 합당한 형태의 우리도 카드를 내야 되겠죠. 우리는 열심히 내줬는데 얻는 것이 별로 없었다 하면 사실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협상 카드를 내주기에 앞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예상해 보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더 민감해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런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측에 설득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직접 투자도 많이 예. 하고 있는데 그걸 꼭 관세라는 걸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냐라는 논리도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시한 협력 카드가 과연 그 관세율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낮출 거냐라는 거죠. 정말 기본 관세 혹은 철폐 수준까지도 낮출 만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것은 원상복귀죠. 관세 전쟁 저희는 지금 돌아가는 FTA 이미 거죠. 체결 국가니까 사실 예. 무관세죠. 예. 원칙적으로는. 그리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협상의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 50%, 또 자동차에 부과된 25% 이 수준을 지금 상호 관세 처음으로 나와 있는 한국에 대해 부과된 25% 말고요. 네. 10% 수준으로는 낮춰야 된다. 저는 우리 협상단이 만약에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서 관세율의 품목별 관세를 낮추지 않으면은 저는 이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성공적일까라는 데서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기본 관세 수준으로 못 낮추면 네, 상호 사실상 관세 진 거다? 예. 실패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동차가 우리 세계 전체에서 그 수출하는 것 중에 미국에서 자동차 수출이 49%입니다. 자동차 네. 부품이 37%예요. 그럼 우리 수출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 대가로 우리는 뭐를 할 거냐? 그러면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2024년도에 거의 560억 달러의 상품 무역 흑자를 가졌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얼마까지 낮춰 주겠다. 그걸 위해서 상품 무역 흑자를 낮추기 위한,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LNG라든지 다른 품목별 수입 늘리는 것을 실무적으로 협상을 하자.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뭐 절충무역이라든지 혹은 망사행위라든지 구글 지도라든지 혹은 농축산물 시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전면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타협을 해서 그것을 양보를 해 나가자.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는 지금 아직까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반도체는 메모리는 미국이 우리보다도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이 그렇게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첫째로는 관세율을 기본 상호 관세 당초에 10%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역 흑자에 대해서는 줄이는 것을 양보를 해주자. 단계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상을 하자. 또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과학적 혹은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 결과가 나온다면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가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양보를 혹은 개방을 해 나가자라는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선산업과 방위비는 묶어서 그것은 같이 2차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 이번 협상안이 관세, 비관세 영역을 아우르는 이제 패키지 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패키지의 영역도 어디까지 확대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이번에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죠,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방위비 증액을 뭐 우리뿐만 아니라 우방이라고 알려진 이제 유럽 국가들한테도 방위비 증액을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안보적인 영역까지 다 묶는 패키지 딜이 될 것이냐, 이러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고요. 예, 물론 이제 협상은 품목 개별 안건대로 협상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방향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이 패키지들을 자꾸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범위나 영역도 사실 더 넓어졌습니다. 대충 지금은 이제 얼개가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전작권 전환을
여기에 같이 엮는 거는 뭐 대통령실이 무리수입니까? 바로 부인했듯이 이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협상도 어렵고 복잡한데 이걸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보통 이제 경제와 안보를 얘기할 때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보를 여기다 걸어서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외 정책 전략들을 보면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쟁이나 이런 걸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나토 그 유럽 회원국들 같은 경우 결국은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인상하는 걸로 의결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자권을 여기다 걸었을 때 미국이 선택 수용하기라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서는 더 복잡한 논쟁이나 네.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먼저 이거는 뭐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이 전자권을 여기에 같이 엮는 거는 좋은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7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뭐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지금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실질적인 협상 총괄 책임자죠. 18일에 일본 방문해서 일본 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와 일본이 비슷한 처지에 있고 또 협상 시한도 같죠. 때마침 상호 관세율도 갔으면 25%로 갖다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협상을 먼저 누가 하느냐 이것도 사실 실익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좋은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제가 생각한 이제 두 가지 시각이 다 존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일본이 먼저 해버리면은 나중에 우리가 미국과 협상할 때 미국으로부터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 정도는 니네 해줘야 돼 압박을 갖다 받으면서 오히려 불리할 거 아니냐 뭐 그런 시각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협상을 갖다가 타결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만 남은 거 아니야라는 어떤 우리가 한편으로 수세적인 입장에 몰리니까 협상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한테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일본보다 설령 우리 협상이 좀 늦어진다 그래서 곧바로 높은 관세를 갖다 적용받는다. 사실 그러기에는 우리 업계가 미리 조정하는 그런 기간도 있고 테크니컬하게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대미 수출품에 미국의 수입항에 도착할 때 적용되는 그런 기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한 1, 2주일 정도는 충분히 일본보다 설령 좀 늦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는 부정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일본의 협상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도 일본만큼 최소한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FTA를 취하지 않은 국가인데 네. 우리는 FTA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한테는 좀 더 일본보다 좋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 논리나 우리의 그 협상 전략 대응 논리를 우리가 충분히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유리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태여 일본보다 먼저냐 나중에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상황 전개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을 갖고 먼저 했을 경우 나중에 했을 경우에 저희가 충분한 협상 대응 전략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시기에 큰 목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만약에 개최된다면 하나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예. 지금 영국과 베트남과 또 인도네시아 이 국가들과의 협상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본과 EU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일본이 만약에 이번에 18일에 그런 회담을 통해서 일본이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우리 협상에도 유리하겠죠. 만약에 일본이 20일 참의원 선거를 빌미해서 미국과의 강대강 그런 대치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그것이 우리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역으로 그러한 일본과의 관계를 활용을 해서 역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미국과의 치고 나가면은 미국은 어떻게든 타결하는 국가를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EU입니다. EU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입장을 펴놨다가 지금 우르졸라 펀데어 라이언이 좀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수가 조금 클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우리한테도 좀 파라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상 간에 전화 통화로라도 뭔가 물꼬를 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입을 통해서 그럼 이런 전략들을 막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 지금 대통령실은 조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물론 전략적 선택이기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 간의 신뢰의 구축을 할 수 있는 하는 물꼬를 틀어야 협상단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맨데이트를 실질적인 맨데이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은건님께도 짧게 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협상한 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한테도 유불리가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합을 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결국 일본이 잘한 거는 타산지석하고 일본이 못한 거는 반문고사하면 되는 건데, 일본의 협상을 보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의 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거기에는 자기를 얕잡아 본다고 하는데 일본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캐릭터를 때문에 얕잡아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선물 네. 보따리 갖다 주고 황금 투구 주면 미국 대통령이 협상에서 유연하게 유하게 대해줄 거라는 생각이, 사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런 판단인지 의심이 되는 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미국 대통령인데 그런 식으로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이브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오히려 협상에 몰리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공격적이고 막말도 많이 하시고 뭐 이러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를 부정적으로 보면 더 이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차분한 태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잘 정상회담이든 추후 협상이든 해나가면 우리 협상팀이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 기대해 봅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다방면을 아울러야 하는 고난이도의 협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좌고우면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서 떠밀리듯 하는 협상은 안 된다는 게 원칙일 겁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